근데 오늘은 이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수익 모델 그걸 갖다 이야기할 거고요. 이제 수익 모델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지불 방식하고 지불 경로, 그다음에 예상 수익을 위해서 세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게 각 파트마다 기본적으로 어떤 비즈니스든지 고민해야 되는 게 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꼭 생성형 AI는 아니더라도 AI 모델을 갖다 데리고서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AI 중에서 특히 생성형 AI를 가지고 진행했었을 때 우리가 고민해 봐야겠죠.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매번 이렇게 강조하는 거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실제로 비즈니스를 해도 이 데이터들을 갖다가 100%다 알고 비즈니스를 하기는 나는 지금까지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가정을 하고 아마 이럴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갖다가 이제 수익 모델 쪽을 갖다가 배웠으니까 기가 막히게 정확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평생 못해요. 저는 뭐 내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프레임워크로 생각을 해보자 라는 취지이지 이 방식을 따라서 A, B, C, D, E, F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정확한 수익 모델이 나온다. 그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걸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그래서 13주차 우리 수익 모델이고요. 한 가지만 강조를 하자면 이제 출발이 얼마 안 남았어요. 참 세월이 되게 빨리 가는데 나는 여러분들 최종 발표한 그 다음 주에 또 출장이에요. 그래서 또 나가서 최종 발표 때는 꼭 일정에 맞춰서 최종 발표를 갖다 진행을 할 텐데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 만드는 전체 비즈니스 모델하고 사업 모델에 대한 이야기도 다 포함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각 팀에 대한 평가는 우리 조교진하고 나하고 또 다른 우리 클래스메이트들이 다 같이 평가에 참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팀 내에서도 같은 팀원들, 같은 팀에 있는 팀원들끼리에서도 상호 평가를 갖다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었을 때 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하는 걸 좀 미리 알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다음 수업 때에는 실제로 학기말 최종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피어 리뷰는 어떤 식으로 평가해서 점수를 갖다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나눌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는 클래스 파티시페이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히 출석하는 거 말고 수업 진행하면서 건설적인 아이디어나 질문이나 또는 비평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담이지만 한 가지 얘기를 갖다 하면은 내가 막 강조해서 만들자고 했던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 그 서비스 런칭한 지 6개월이 됐는데 매출이 아주 미미해요. 만약에 내가 그 서비스에 대한 지금 이제 어저께 미팅을 하면서 이거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잘못 리딩을 했구나 하는 걸 갖다가 알게 됐는데 내가 만약에 그거를 6개월 전에 들었다면, 물론 그 6개월 전에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6개월 전에 그 얘기를 들었다면은
개발팀 한 팀을 내가 다른 쪽에 개발을 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데 투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어저께 하면서 되게 뭐라고 그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는 크리틱도 아주 건전한 크리틱이 있으면 물론 인신공격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건전한 크리틱이 있으면 나는 그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중요한 컨트리뷰션이다 수업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수업 잘 참여하고 있는 우리 멤버들 다 많은데 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는데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이제 결국 수익원 이게 뭐 대부분 펀드레이징을 하던 창업을 하던 하면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돈 어떻게 벌 거냐.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사용자한테 어떤 밸류를 제공할 거고 그 제공된 밸류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를 따라서 얼마만큼을 지불할 거다라고 하는 게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한 질문인 것 같은데 실제 비즈니스를 갖다 진행하다 보면은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하다 보면은 참 복잡한 이슈들이 얼기설기 맺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이렇게 외부에서 AI 비즈니스를 했었을 때 수익 모델 얘기를 하는 거 하고 아마 오늘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일반적인 이런 얘기들이 막 종행하는데 실제로 AI 비즈니스를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이 우리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걸 이제 오늘 다룰 텐데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3번. 그러니까 결국 구체적인 숫자예요. 근데 이 수익을 창출하는 게 딱 한 가지 방법에 의해서 창출되지 않아요. 뭐 지불 방식 하나, 지불 경로 하나, 프라이싱 하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물론 비중의 차이는 있죠. 어떤 거가 제일 중요하게 수익을 레베뉴를 갖다 만들어내고 어떤 게 좀 덜 그러는지 비중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이런 지불 방식과 지불 경로와 예상 수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강의 자료에서 이제 내가 하고 있는 하이에 대한 사례들을 많이 들 텐데 왜냐하면 이제 내가 그거는 수업을 볼 수 있으니까 될 텐데 우리는 매주 월요일 날 이 수익 그리고 비용 상황에 대해서 매주 월요일 날 C레벨하고 경영지원팀이 다 만나서 1시간 동안 매번 검토를 해요. 비용은 적절하게 집행된 비용인지라는 거 하고 수익 같은 경우에도 이 수익이 충분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주 점검 회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실제로 사업을 갖다 만들게 되면은 그런 쪽으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지불 방식 대개들 많이 하는데 판매 모델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제품 팔고 제품값을 받는 거죠. 아니면 구독 모델이라고 해서 한 달에 얼마씩 서브스크립션 해서 해가지고 하는 구독 모델이라든지 렌탈 모델 요새 뭐 가전제품도 렌탈을 하니까 렌탈 갖다 하고서 렌탈 비용을 갖다 지불한다든지 또는 전체는 유료이긴 유료이지만 부분 유료 모델을 갖다 채택을 한다든지 이러한 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디지털 헬스 쪽에서 가지고 있는 큰 모델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게 꼭 디지털 헬스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큰 극단적으로 달라요. 두 가지 케이스다 라고 보면은 됩니다. 자,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쪽 디지털 헬스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모델은 처방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처방 모델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일반 의약품 우리 또는 전문 의약품 병원에 갔다가 그거에 따라서 저거 하잖아요. 처방전 받잖아요. 그럼 그 처방전 가지고 약국에 가면은 해당되는 금액에 그게 이제 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10분의 1 가격.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이제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개보험 제도여서 그게 이미 전 국적인 그 보험 수가가 책정돼 있죠. 타이레놀 하나 막 해가지고 다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책정된 가격으로 해가지고서 실제로 나중에 국가가 이 회사에다가 리펀드를 해주는 건데요. 이건 이제 처방 모델이지만 좀 더 정확한 모델은 간접 판매 모델이에요. 간접 판매 모델인데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디지털 헬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누군가가 이 해당되는 서비스가 효과가 있고 위험이 낮다라는 것을 누군가에 의해서 검증을 해야 되고 그 검증이 이루어진 다음에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금액에 대해서 실제 돈을 갖다가 페이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해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디지털 헬스 쪽, 디지털 치료제 쪽의 처방 모델 구조인데요.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단계는 환자가 특정 질환, 예를 들자면 근감소증이다. 그러면 환자가 근감소증에 대한 치료를 하고자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받고, 그러면 의사는 1차를 해보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먹는 약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치료기기를 동시에 처방을 해요. 그러면은 환자는 그 해당되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다운로드를 받고 또 약국에 가서 약을 사고 그런 다음에 공공보험하고 사보험에서 우리나라는 공공보험이죠. 보험료를 갖다가 환불을 해주는 식으로 해서 기업에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국가공공기관이 이제 수가라는 걸 갖다 지정해서 의료 공급자가 처방한 DTX에 대한 수가를 갖다 제공을 해줍니다. 요새가 되게 뭐라고 그럴까 디지털 헬스 쪽에는 정말 굉장히 큰 변화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젊었을 때 이런 필드에 한번 들어가면 되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난 요새 늙어서 그런지 좀 힘에 부치는데 예를 들자면은 지난주군요. 지난주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뭘 발표를 했냐면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선수가 제도를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품목 허가를 받으면 그러니까 허가형 임상시험을 갖다 해서 품목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수가 검사 없이 임시적으로 수가를 인정해주고 3년 동안 팔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3년 판 다음에 리얼월드 데이터를 가지고 정식 수가를 갖다 주겠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 큰 변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같이 이제 디지털 치료제 만들거나 디지털 진단 도구 만드는 회사들은 뭐라고 할까 갑자기 시장이 확 열려. 안 그랬으면은 품목허가 받고 그때서부터 경제성 평가 받고 그때서부터 보험 심평원이라고 하는 우리 심사당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만 받으면 바로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도적인 변화죠. 근데 6월 달에 그게 입법 고시가 됐었을 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대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특히 반대했냐면 시민단체. 시민단체들에서 반대를 했던 게 뭐냐면 이게 그 보험수가 측정하는 거를 한 번 더 걸러야지 그걸 걸르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그 팔게 해주면 이 시민의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절대 반대다. 이거는 그냥 기업들 살려주는 거다. 워낙 그 공청회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와서 아예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거를 꼭 관철시키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의대 정원 관철시키는 거 보면 이것도 충분히 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청회나 이런 데 갔다가 가고 실제로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 참 갈 데가 많아. 가서 이 오피니언을 받아야 될 때가 많은데 어저께도 그랬고 공청회도 그렇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 전체적인 레귤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퍼스트 핸드로 들어야 돼. 이걸 갖다가 세컨 핸드로 누구한테서 전해 들으면은 그 전에 듣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날아가는. 그래서 나는 이 스타트업 하고 나서 하루에 한 2만 보 이상 보는 거예요. 하루에 2만 보 이상을 갖다가 그냥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다니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내내 지하철만 타고 다니는. 근데 어저께도 그러니까 아침에 일원동에 삼성병원을 가야 되니까 또 지하철 타고 쭉 갔다가 와가지고 또 다른 회에 있어서 또 가고 이런 것들을 갖다 하는데 그런 만큼 레귤레이션이나 이런 업계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안테나를 갖다 세우고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은 어때요? 대부분 창업자나 오너가 하지, CEO가 하지, 아무리 뭐 직원이 60명, 70명이 돼도 그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갖다가 좀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반대로 구독 모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 별도 이런 검증 없이 그냥 서비스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는 굳이 병원에 가가지고 처방전 받을 필요 없고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반면에 단점은 이제 신뢰를 얻기가 되게 어렵고 구독을 유도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반 제품 구독하는 거하고 똑같죠. 사용자가 건강관리 목적으로 해서 스스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이걸 갖다가 구독이나 자기결제나 내부결제를 통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이거 상품 가격뿐만이 아니라 뭐 대부분 광고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수익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처방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성이나 효과성은 되게 높은데 접근성이라든지 가격 경쟁력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예를 들자면은 지금 나와 있는 디지털 치료제 중에서 1호, 2호가 둘 다 불면증 치료제예요. 불면증 치료제인데 한 달 복용 가격이 사용 가격이죠. 한 달 사용 가격이 25만 원. 그러니까 이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그 가격을 갖다 주고서 한 달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약 처방 받아서 수면제 먹으면은 아주 싼 가격에 그냥 잠자는데 이걸 갖다가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이 구독 모델을 써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로 전문성 및 효과성하고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성은 높은데. 그래서 이게 꼭 처방 모델과 구독 모델,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 쪽의 모델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굉장히 비슷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요번에 나는 가가지고 되게 뭐라고 할까요? 놀랐어요. 내가
아마 지지난주에 그 미국 출장 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어디 갔는지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내가 미국에 가면 꼭 가는 데가 두 군데 상점을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어딘지 얘기했나요? 얘기 안 했나요? 두 군데를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백화점에 가서 옷 사러는 절대로 안 가요. 시간도 없고 뭐 내가 옷 고를 재주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건 절대로 안 가고, 가는 데가 CVS라고 하는 약국 체인이 있어요. 약국 체인하고, 그 다음에 베스트바이라고 하는 전자제품 하는 체인이 있어요. 어느 도시, 미국의 어느 도시를 가든지 CVS하고 베스트바이는 꼭 있어요. 그래서 출장 가서 시간이 나오면 내가 이제 미술관 가는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미술관하고 베스트바이하고 CVS 세 개는 꼭 들리고, 아무리 바쁜 일정이어도 꼭 들리고 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보스턴에 가서도 내가 보스턴에서 제일 좋아하는 뮤지엄이 뮤지엄 오브 파인 아트라고, 모파라고 하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그 무어라고 하는 조각가하고 또 오키드라고 하는 미국 여자 화가 작품 전시회, 특별 전시회가 있어서 그거 아주 너무 좋게 보고 왔어요. 회의하고 회의 사이에 1시간 남아서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그 특별 전만 딱 보고 다시 지하철 타고 다음 회의 장소로 이동을 했는데,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강추해요. 사실 그러니까 실제로 비즈니스 출입 같은 거 갈 때도 본인 취미 활동 하나 정도는 꼭 가지고 다녀라 하고 강추인데, 그 나머지 두 개, 그러니까 CBS하고 베스트바이는 가가지고 최근 트렌드가 어디에 있나 라는 거 진연 때만 봐도 내가 퍼스트핸드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요번에 내가 제일 많이 놀란 거,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내가 그 당뇨 측정하는 거 왜 되게 관심이 있잖아요. 되게 관심이 있는데, 작년에 갔을 때만 해도 연소변당 측정기를 갖다가 살려면은 의사 처방을 받아야 돼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아무나 사요. 근데 미국은 의사 처방을 받아야지 살 수 있는데, 내가 거기 보스턴으로 가기 2주 전인가 이 덱스콤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그리고 리브레라고 하는 회사가 에버트 3라고 하는 프리스타일인데, 그게 오버 더 카운터로 바뀌었어. 와, 그래서 그거 CBS에 딱 갔더니 그 얘네들이 진열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여기다 진열을 해놨을까 했더니 2주 전인가 그 처방이 있어야 사는 전문 의약품에서 아무나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 바뀌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똑같은 제품인데 오버 더 카운터의 제품명이 달라요. 제품명만 바꿨어. 이름만 바꿔가지고 오버 더 카운터하고 처방전 모델로 했어. 근데 무지하게 비싸게 가요. 네.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는 거는 미국의 이제 헬스 시스템도 이런 스타일로 변해가는구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면은 언제든지 비싼 돈 내고 사용하는 제품과, 그 다음에 오래 걸려서 의사 얼굴 보고 처방 받아서 대신에 싸게 사는 제품, 이런 두 가지 똑같은 제품인데도 두 개의 지불 방식이 생긴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게 굉장히 이 비즈니스 쪽, AI 비즈니스 쪽에서는 특히 많이 발생한다. 이런 케이스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놀랐고요. 깜짝 놀랐고, 아마 이제 또 그런 변화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또 다른 변화를 잠깐 얘기를 해보면, 그 미국의 핏빗이라고 하는 회사 있어요. 구글에 인수된 회사인데, 액티비티 트래커를 하는 회사인데 망했어요. 구글이 인수해서 키를 했어. 그러고 나서 대신에 이제 구글 핏을 갖다가 내놨는데, 한마디로 나는 완전히 이제 구글이 이쪽도 장악하려는가 보다 했는데,
요번에 가가지고 베스트바이 상품점들 갖다가 몇 군데 들어가 보니까 이제 웨어러블은 완전히 삼성 갤럭시 워치하고 애플워치 두 개로 매대가 딱 절반으로 나눠서 그 진열을 해요. 핏빛이나 그리고 또 웁스라고 하는 그 보스턴 소재 회사가 만든 액티비티 트래커도 있는데 그런 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고 놀란 거는 삼성 갤럭시 워치가 애플 워치하고 거의 비슷한 매대의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 같은 거 난 보면은 되게 큰 인사이트를 받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제품의 이 웨어러블 갖다 사용을 할 때는 갤럭시하고 애플만 잡으면 되겠구나. 시스템 개발은 그 두 가지 시스템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갖다가 알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추하고 싶은 건 물론 외국 여행 가면은 또 막 쇼핑센터도 가고 뭐도 하고 싶지만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의 제품을 팔고 있는 그런 네이션와이드된 체인이 있다면은 꼭 그 체인을 갖다가 한번 가서 경험해보고 특히 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의 스페이스를 보면 어떤 제품이 지금 미국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다 라고 하는 게 그냥 눈에 들어와요. 물론 온라인에서 그런 거 리뷰해주는 사이트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그 사이트 잘 안 봐요. 직접 가서 오프라인에서 그런 걸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정확한 인사이트를 갖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꼭 강추를 합니다. 자, AI 측면에서 봤을 때 지불 방식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게 이 AI 모델이 뭐 정확도가 99.5%다. 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0.5%라고 하는 그 비중은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고 굉장히 큰 불확실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런 불확실성을 어떻게 우리가 낮춰줄 거냐. 우리 아까 발표했던 바이오해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불확실성을 갖다가 어떻게 낮춰줄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지불 방식의 변화라고 보고요.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처방 모델이라는 건 무슨 거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검증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검증을 받는데 그 검증이 얼마나 서로하냐, 덜 서로하냐 보다도 내가 그런 검증을 받고 그 검증한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번에 미국 가서 4개의 기관 아까 보여줬던 4개 기관 다 그 목적으로 그 미국 내에서 그쪽 분야의 원톱인 사람 찾아가서 당신이 에비던스를 좀 제너레이트 해달라.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 에비던스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식약처 허가겠지만 그런 에비던스들을 갖다가 제공해 달라 하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갖다 기울여요. 그렇기 때문에 AI 모델 같은 거 특히 의료 쪽은 엄청 보수적이에요. 아마 다른 데도 거의 보수적이긴 할 테지만 AI 모델을 갖다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특히 의료, 금융 이런 쪽처럼 사람의 돈이 걸려 있거나 건강이 걸려 있거나 이런 쪽에서는 더욱더 보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록 인허가를 받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지만 처방전 모델처럼 뭔가에 의해서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라는 걸 갖다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편견 중에 하나가 AI가 들어가면 뭐든지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기대 수준이 높아요. 기대 수준이 높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통제된 실험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실제 세상에도 효과가 있을 거냐? 안 그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안 그럴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에비던스를 갖다 확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출시하고 나서도 에비던스를 갖다 확보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이 판매에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심지어 뭐 이런 디지털 헬스 쪽에서는 그걸 RWE, RWD라고 해서 이거를 입증하지 못하면은 허가를 안 해줘요. 어저께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독일에서 있는 교수인데 이제 요새 거의 미국에 있는 이 바이오 인포 이런 거 하는 교수들은 거의 대부분 다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수도 recovery.cat라고 하는 회사를 갖다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정신질환 환자들의 모니터링 서비스를 갖다 제공해주는 회사인데 그거랑 동시에 이제 독일 시장에 진출하는 걸 도와줘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같이 이야기를 갖다 나눴었는데 이제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리얼 월드 데이터. 그러니까 일단 독일은 수가를 갖다가 3개월 만에 주기 때문에 임시 수가를 3개월 만에 주고 1년 동안 팔라고 한 다음에 그 판 거에 대한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갖다가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를 못해서 100개 중에 60개가 정식 수가를 못 받아요. 굉장히 큰 비율이죠. 1년 동안이나 비즈니스를 했는데 허가를 못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AI 비즈니스는 나는 가장 핵심은 이 RWE, RWD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당장 상품도 못 봤는데 우리가 정할 여력이 어디 있냐? 이거는 여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되면은 상품 판매가 되게 어렵다. 라는 점을 강조를 갖다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의 레베뉴나 코스트에 이런 RWE, RWD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특히 요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 AI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스폰서블 AI라고 하는데 미국, 영국, 유럽 영화 같은 데에서 이 실제로 인공지능 법안 같은 거 해서 발의해가지고 이 인공지능을 여기까지는 쓸 수 있고 여기는 못 쓴다. 이걸 갖다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규정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우리 인공지능에 대한 지불 방식을 이제 앞으로 많이 바꿔놓을 거다. 어떻게 바꿔놓냐? 완전히 그 프리스크립션 모델 쪽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프리스크립션 모델이라는 건 인허가 모델인 거예요. 완전히 인허가 모델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B2C 웰니스 서비스로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판매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다. 그래서 어딘가 중간에 이 그 웰니스 서비스 모델과 프리스크립션 모델의 어딘가의 중간점에 AI 기반의 지불 방식이 있을 거다. 그거는 각각의 어디쯤에 있을 거냐 하는 거는 아마 이 각각의 제품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아예 구독 모델로, 그러니까 아무런 평가를 안 받고 아무런 검증 없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갖다 할 수 있을 확률은 나는 거의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EU나 미국 쪽에 수출을 한 걸 모델로 잡고 있다. 물론 하고는 수출 안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뭐 SA 한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 부분 어디선가 정도의 밸런스 포인트가 있을 거다. 지나치게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컴포넌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AI
퍼스펙티브의 예 중에 하나로 헤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정신건강 관련된 플랫폼을 하는 회사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거버먼트하고의 관계가 좋은 회사예요. 거버먼트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 회사. 왜냐하면 워낙 오래 전에 만들었고, 이 회사 불면증 치료제가 있어요. 오래 전에 만들었고, 그리고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효과가 입증된 논문들도 굉장히 많아요. 논문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영국 정부가 이걸 전 영국 시민들 중에서 잠 못 자는 사람들 프리로 사용할 수 있게 그 공유를 갖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정부에서 엄청난 지금 돈을 갖다 받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프리스크립션 모델을 안 갔어요. 얼핏 생각하면 충분히 임상시험 해가지고 프리스크립션 모델로, 인허가 모델로 갈 것 같은데 안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되게 궁금했댔어요. 왜 헤드스페이스는 프리스크립션 모델을 안 갔을까? 굉장히 고민들을 갖다가 많이 했었는데, 이건 게스예요. 내 생각인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AI 기반으로 해서 개인화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줘요. AI 기반으로 해서 개인화된 서비스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걸 가지고서 뭐 명상 프로그램도 AI 기반으로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운동 프로그램도 AI 기반으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그럼 뭐 에비던스를 전혀 안 쌓았냐? 아니에요. 막 이쪽 분야에 엄청 원톱들한테 다 비싼 연구를 시켜가지고, 그 연구들도 뭐 몇천 명씩 데리고 실험을 해서 그걸 가지고 페이퍼로 다 써서, 그것도 무지무지하게 좋은 저널에 페이퍼로 써서 다 발표했어. 그런데 이런 하나 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김가연님은 왜 그랬을 것 같았어? 우리 헤드스페이스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잘 모르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우리 차일태님. 내가 이렇게 호명하는 거는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이렇게 오늘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한 사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모른다고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이유는 AI 시스템이 들어갔었을 때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임상 시험을 했었을 때 페일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확증적 임상 시험이 허가용 임상 시험을 갖다 들어갔다가 몇천 명 데리고 했다가 페일하면은 회사가 조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아마도 그게 첫 번째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불면증 같은 경우에 이걸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25만 원, 30만 원 한 달에 이렇게 파는 거 하고, B2C 서비스로 했었을 때는 굉장히 낮은 가격, 5불, 5불이면 얼마예요? 5일이면 5사이지 한 7,000원 정도 돈 내고서 사용하는 거 하고, 이 회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한테 싼 가격에 파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나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회사가 처방전 모델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이번에 출장 가서 듣고서 진짜 저런 방법도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주 비싼 비용을 받고 매우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팔 거지. 아니면 굉장히 리즈너블한 프라이스를 하고 일반 모든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팔 건지. 이 두 가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 조금 이따 우리 프라이싱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내가 이번에 가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갖다 하나 들었는데, 나는 그 발음도 못해요. 뭐 피 뭐라고 시작하는 아주 희귀 질환. 근데 이거는 완전 운이에요. 희귀 질환이어가지고 미국의 전체 환자 수가 250명뿐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했었을 때, 야, 250명을 다 모아도 수익이 별로 안 나니까, 왜 희귀 질환에 대한 의약품 개발을 저렇게 열을 내서 할까라고 궁금해했었는데, 가서 이야기를 갖다 들어보니까 희귀 질환, 그 P로 뭐로 시작하는 희귀 질환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약값이 1인당 2억 5천만 원. 1인당 2억 5천만 원. 죽을 때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 1년에 2억 5천만 원씩 들어가. 그러면은 잘 살면은 40살까지 살 수 있대. 발병은 언제 하냐? 초등학교 때 발병을 하냐. 그래서 그걸 만드는 대가를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이제 나한테 계속 그쪽에서 권유를 하는 게 디지털로 만들어 보자 이거. 디지털로 만들어가지고 모니터링, 그 주사 맞고 나서 모니터링하는 걸 갖다 디지털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근데 액값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25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0명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갖다 하냐 그랬더니 얘기가 약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 약값에다가 플러스로 해가지고 그 모니터링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갖다가 한 1,000만 원 더 받아도 아무도 컴플레인 안 한다. 그러면 250명 고객만 대상으로 1,000만 원씩 받으면은 그것만 가지고서 2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럼 도대체 누가 1년에 1인당 2억 5천씩을 갖다가 내면서 그 주사를 받을 사람이 있느냐? 거의 다 주사를 받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다 부정한 거리냐? 그게 아니라 이게 희귀 질환이라고 하는 건 미국에서 뭔가 사회적 정부의 사회적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보험으로 100% 커버가 되지는 않지만 주정부나 중앙정부가 그 주사값의 거의 대부분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non-profit organization. 그래서 이제 하루 점심 먹으면서 내내 이제 그 양반이 나오고 이거 좀 만들어 보자고, 이거 좀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하여튼 한국 가가지고 좀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답변을 주겠다 그러고 왔는데, 이런 디시전 메이킹을 하기가 요 레베뉴 모델을 만들 때 해요. 레베뉴 모델을 만들 때 똑같은 제품이지만 넓은 사람들한테 싼 가격에 파는 것과 좁은 사람들한테 무지하게 비싼 가격에 파는 것들다가 가능한 게 그런 게 그 디지털 헬스 쪽의 것이다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갖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 생성형 AI에서 보게 된다면 일단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죠. 그리고 새로운 기능 추가도 지속적으로 되고 이 사용자 요구에 맞춘 결과물 제공하는 것도 훨씬 더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질리지 않는다. 그래서 확장성이 좋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걸 통해서 이제 장기적인 관계를 갖다가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구독 모델이 굉장히 어트랙티브해요. 어트랙티브한데 이제 단점은
처음에 데이터가 모이기 전에 그때 초기 구독자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는 구독자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빈약한 모델로 제품을 만들어내면 그 만들어낸 제품의 퀄리티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것보다 못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일 초반에 있는 그런 갭을 어떻게 넘어갈 거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게 되면은 우리 챗GPT 플러스 같은 경우에 월 구독료가 20불이에요. 월 구독료 20불이고 프리미엄 혜택이 있으면은 응답 시간이 빠르고, 그 다음에 아무리 그 트래픽이 많이 걸려도 우선적으로 패스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챗GPT 모델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최신 모델로 바꿔주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서 구독 모델을 갖다 진행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쓰고 있고 대한민국의 많은 회사들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써서 이걸 갖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챗GPT 같은 오픈 AI는 이거 가지고 R&D 자금 확보를 했죠. R&D 자금 확보를 해서 이제 계속 GPT 그 버전 수를 갖다 높이는 데 천문학적인 부분을 갖다 들여가고 있고, 모르겠어요. 이제 이번에 트럼프 미국 시장에 요새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는 사실 트럼프 당선. 다들 어마어마하게 떨고 있어요. 당선되자마자 했던 게 중앙정부 예산 컷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NIH라고 우리나라로 보건복지부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컷하겠다. 이거 괜히 미국인의 혈세가 쓸데없는 데 들어가고 있다. 막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 프라이스 컷이 되게 할 텐데, 오픈 AI는 이거 해가지고 서브스크립션 모델 해가지고 R&D 자금 자기가 작업자족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졌죠. 그 다음에 프리미엄, 그러니까 기본은 공짜로 주고 나중에 무료 고급 사용자 경험을 갖다 할 수 있게 하려면 유료로 전환하는 비율이고요. 그 유료로 전환할 때 AI 모델을 써서, 생성형 AI 모델을 써서 좀 더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은 일단은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눈에 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이 지갑을 갖다 열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캔바라고 하는 온라인 생성형 AI 기술을 가지고서 디자인하게 해주는 그 플랫폼이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 도구하고 템플릿은 무료고, 이제 여기에다가 프리미엄 서비스로 고급 템플릿이나 AI 기반의 이미지 생성하는 거나 또 AI 기반의 팀 협업을 도와주는 도구들, 이거는 12.99불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일반 사용자들이 생각을 했었을 때 체감하는 밸류가 있느냐, 이게 생성형 AI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비록 그거의 퀄리티는 어떻게 개런티 못한다고 할지라도 일단 눈에 띄거든요. 차이가 눈에 띄기 때문에 이 엑스트라 차지를 하기가 훨씬 수월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디맨드로 해가지고는 필요할 때마다 비용을 갖다 지불하는 형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사용량이나 또는 API 호출 횟수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진행하는 모델이고요. 달 같은 경우에 보통 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해요. 고품질의 이미지 생성하는 생성형 AI 모델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기본적인 API를 통해서 기업이나 개발자 입장에서 이 통합해가지고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하는 거고요. 생성된 이미지 숫자에 따라서 당연히 홀수에 따라서 비용 부과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B2B 모델에서도 충분히 이런 수익을 갖다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맞춤형 라이센스 이제 실제로 만들어주는 거죠. 해당 기업에다가 만들어주고, 거기 기업의 특성에 맞춰서 그 고부가 가치를 하는 애플리케이션, 특히 의료 쪽에서 많이 하고 법률이나 금융 쪽에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센시티브하지만
큰 돈이 오고 가고 있는 분야들. 그래서 대부분 의료, 법률, 금융 쪽에 대부분 AI, 생성형 AI 모델을 갖다가 또 맞춤형 라이센스 모델로 하고요. 내가 이제 1월 달에 가가지고 라이센싱 아웃을 할 때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전략은 이 전략이에요. 맞춤형 라이센스를 갖다가 제공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비용을 갖다 차지하는 형식으로 하고요. 여기 이제 IBM 왓슨 헬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대형 병원 같은 경우 또는 대형 인슈런스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AI 생성형 AI 솔루션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비싼 프라이스 태그를 갖다가 붙여놨어요. 나도 한번 다른 고객들 위해 가지고 한번 봤었는데 우리랑 거의 비슷한 시스템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준다고 했었을 때 이 한 달, 1년 라이센스 피로 그쪽에서 원하는 게 50억을 갖다 요청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우리도 지금 맞춤형 AI 라이센싱을 하나 아웃을 했는데 그건 이제 에자이라고 하는 일본 제약회사에다가 라이센싱 아웃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택도 없어요. 50억 뭐 택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맞춤형 라이센스 시장은 앞으로 이런 의료 쪽에서는 특히 굉장히 많이 비즈니스 모델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까지가 우리 지불 방식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혹시 지불 방식과 관련돼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는 사람? 네? 아까 GPT 말씀하셨는데 메타 같은 페이스북 메타 같은 경우에 이제 라마 만들어서 사실은 오픈 소스로 배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저커버가 하는 얘기는 뭐 생태계를 리드하기 위해서 오픈 소스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그런 쪽에서는 어떤 방식의 지불을 만들고 있는지. 왜냐하면 사실 어찌 보면 메타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AI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클라우드를 써라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요인책도 없어 보이는데 교수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몰라요. 근데 혹시 여기서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으면 내 짐작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메타 같은 경우에 그걸 오픈 소스로 만들어 놨고 일반 대중들은 오픈 소스로 쓸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화된 전문 솔루션으로 라이센싱 아웃을 하려고 할 때는 그쪽에서 이미 오픈 소스로 내놔 가지고서 이미 많이 사용된 그런 에비던스들을 갖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 중에도 지금 메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여러분 선배들 중에 우리 랩 출신으로 가가지고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뭐 하냐고 물어보면은 굉장히 기본적인 리서치들을 해요. 기본적인 리서치들을 해. 그거 PhD가 200명이래. 그래서 아니 그런 리서치를 해서 그게 돈이 될까? 니네처럼 비싼 PhD들을 갖다가 거기다 그렇게 200명씩이나 놓고서 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B2C로 돈을 버는 거는 메타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매스를 만들어서 그 매스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더 의미 있는 특화 상품으로 파는 것을 갖다가 더 강조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생성형 AI도 그런 비즈니스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진행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게싱을 해봐요. 나도 정확한 건 모르지만. 오케이? 또 다른 질문? 없어? 네, 율리야. 저는 정말 질문이었는데 구독 모델 같은 경우는 사용자한테 서비스의 가치를 보여줘야 하는데 정확히 어떤 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구독을 갖다가 한다는 거는 구독보다는 하여튼 그 이름을 조금 바꾸자면은 직접 판매인데
직접 판매 같은 경우에 구독을 해서 이제 인스톨을 해주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나눠서 해주면 훨씬 더 그 부담은 적죠. 이제 첫 번째 구매를 할 때 부담은 적은데, 그때 가치 중에서 제일 좋은 가치는 사실은 무료 서비스를 갖다 써보게 하는 거예요. 무료 서비스를 갖다 써보게 해서 거기에서부터 어떤 밸류를 갖다가 직접 사용자들이 느끼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 구독을 갖다가 연장하는 거를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들 많이들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스트레스 측정하는 모델이 있어요. 1분 동안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스트레스 측정이 돼요. 그런데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일주일 한 달은 무료로 사용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본인들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스트레스 측정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뭐를 했었을 때 스트레스 받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본인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건데, 그걸 일상에서 써봐야지 알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갖다가 유도해서 그런 경험에서 밸류를 갖다 찾을 수 있게 하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세션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정각인데요. 10분 쉬었다가 10분에 만나서 3시 10분에 만나서 마지막 세션 진행할게요. 오케이, 시작할까요? 세 번째 세션 시작을 갖다 할게요. 아까 우리 아까 그 질문해 주신 분들 관심 있어서 찾아봤는데 왜 메타가 찾아봤어요. 사실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메타가 오픈소스 뿌리는 게 좀 엄청 옛날부터 당연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래서 AI를 만드는 대표적인 프레임워크 사실 메타가 만든 게 거의 다 나오고 이런 식으로 뿌려서 진행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사업적 리턴은 없는데 왜 이걸 계속 하냐 봤을 때 사실 이런 AI 업계에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제 좀 사업적인 측면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인증풀이나 그다음에 그 시장의 서비스가 어떤 언어랑 어떤 라이브러리랑 어떤 프레임워크 위에서 구축이 되는지 사실 뒷단에서 점유율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의 프레임워크를 배우면 구글에 취업하기 어렵거든요. 그 프레임워크가 좀 달라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이걸 오픈소스로 풀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그걸 사용할수록 인재 유치도 훨씬 더 쉬워지고 그러면 그 위에서 이제 사업들이 많이 빌딩이 되니까 서비스 그 위에서 빌딩이 많이 되니까 좀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플랫폼 점유율 확보를 위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좋은 아주 인사이트네요. 그리고 이렇게 인재를 모집하는 과정이 굉장히 실제로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재 풀을 갖다 가지고 있는다는 건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큰 이익이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구글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이 오픈 소스를 갖다 만들어 줌으로 해서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갖다 리크루팅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니까 아주 좋은 퍼스펙티브. 실제로 해보면은 나같이 조그맣게 스타트업 하는 사람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몇 시간은 사람들 인터뷰하고 면접하고 그 채용 어떤 사람을 채용할까 고민하고 막 이런 회의하느라고 많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집을 경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어떤 채널을 통해서 팔 거냐.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객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입되느냐 하는 건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었을 때는 난 이게 왜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VC한테 펀딩을 받으려고 가면은 그 VC는 나한테 이거를 제일 먼저 지금도 내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는 그 케어 로봇을 갖다가 홈 소셜 로봇이라는 로봇을 만들어서 팔겠다라고
해가지고서 그 로봇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결국 이제 피보팅 했죠. 2년 만에 피보팅, 시드머니 받은 거 다 날리고서 2년 만에 피보팅을 했는데 그때 그 로봇 팔겠다고 나갔더니 VC들이 나한테 질문하는 첫 번째 질문이 그때 미국 쪽으로 나갔으니까 그 질문하는 게 이거 베스트바이에 가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냐 아니면 아마존에 가서 사게 할 거냐 둘 다를 할 거냐 이런 질문들이 참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 로봇 만들었으면 아무 데서나 팔리는 데 가서 그냥 팔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채널 판매 채널을 갖다가 이 정한다는 거는 앞으로 내가 어떤 가격에 누구를 대상으로 이거를 팔 거다라는 걸 갖다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유통 채널과 더불어서 꼭 같진 않아요. 유통 채널하고 지불 채널이. 그렇지만 어떤 채널을 통해서 사용자가 우리의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서 대금을 지불할 거냐 하는 것들을 갖다 미리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고요. 여기서 지금 사례로 하나 얘기를 갖다 한 거는 우리 제품 중에 그 검진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그 검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별 회사하고 단체들이 직접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 구매를 갖다 할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B2C, B2B죠. 그리고 또는 어떤 중간에 있는 채널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KMI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파는 것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내가 지지난주에 미국 출장 가기 전에 맨 마지막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한 팀은 본인들이 체외 진단 기기를 병원에서 납품하는 회사인데 메디슨 같은 회사예요. 근데 이제 그런 회사에서 우리 그 디지털 치료 기기를 본인들 채널을 통해서 팔자. 그러면은 본인들은 각각의 병원에 대한 영업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그걸 갖다가 혼자 파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울 거다 하면 이제 당연히 요구하는 게 레베뉴 쉐어링을 요구를 해요. 그러면 하나에 얼마인데 그 중에서 몇 퍼센트를 본인들에게 커미션으로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채널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유통 채널하고 지불 채널이 꼭 같을 필요는 없고 이 채널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이제 요거는 우리 그 마음검진이라는 사례인데 그 사례를 보게 되면 고객 세그멘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고객 세그멘트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유통 채널들이 쭉 있으면은 이 다양한 유통 채널들과 다양한 고객 세그멘트 사이를 연결해주는 요 선이 지불 경로인데 요 지불 경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뭐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 중에서 어떤 지불 경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물론 커미션이나 또는 이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결정을 갖다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은 제약회사 채널을 통해서 제약회사의 영업사원들이 우리 제품을 가지고 나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팔 수도 있고 또는 그 약국에 가서 약사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품을 갖다가 팔 수도 있어요. 또는 웹사이트에다가 올려놓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서 팔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이런 채널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게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고요. 이제 이걸 갖다 할 때 고민해봐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우리 대상이 되는 타겟 고객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이걸 얼마나 그 노력을 기울여야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어떤 사회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아까 우리 마음 검진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별로도 기대 안 해요. 1년에 한 번씩 검진받는 거기 때문에 별로들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있고 노력도 별로 쏟고자 하는 노력이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근데 사회적 영향은 엄청 크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한 번, 1년에 한 번 또는 뭐 특수직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이런 촉진 조건들 같은 경우도 KMI라고 하는 굉장히 잘 이스태블리시 되어 있는 채널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실제로 얼마만큼이나 이런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느냐 하는 게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어떤 지불 갖다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채널에 대해 얼마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잘 알릴 수 있고 또 그 내용들을 갖다가 잘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덩달아서 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불 경로를 갖다 결정을 할 때에는 그 점도 꼭 고려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채널을 갖다가 가지고 간다고 했었을 때 이 채널을 유지하고 또 뭐 더 개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될 건지 그리고 그런 채널들이 얼마만큼 우리 제품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코스트 스트럭처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트 스트럭처를 만들어낼 때 예를 들자면은 그저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미팅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제약회사 하고 같이 우리 제품들 갖다 이제 그 제약회사의 영업망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마케팅하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나눴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쪽 입장에서는 얼마의 가격으로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기 전에 자기네 그 영업망의 채널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실제로 얼마만큼이나 쉽게 세일즈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꼭 이렇게 맞물려서 생각을 갖다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불 경로 같은 경우에 크게 그냥 예를 들어서 보자면 한 4가지 정도 여기에 있는 직접 판매, 플랫폼 통합 판매, API 라이센스 판매, 그리고 기업 맞춤형 솔루션 판매. 아까 지불 조건하고 거의 비슷해요.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경로가 달라지는 거죠. 직접 판매는 이 실제로 가가지고 파는 거죠. 중재자 없이. 실제로 매개하는 사람 없이 가가지고 파는 거고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개인화를 시킨다든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월등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직접 팔게 되면은 마케팅이나 판매 전략 같은 걸 신속하게 조정해 볼 수도 있고 또 중개자가 안 들어가니까 중개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이제 이 실제 초기 마케팅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고객 한 명을 획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쪽 서비스를 보면은 작게는 한 5만 원, 많게는 거의 10만 원 가까이 들어요. 한 명 고객 확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그렇게 쉽게 진행할 수 있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또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면은 서비스나 고객 지원팀이 내부에 있든지 아니면 아웃소싱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해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판매 성공 사례 같은 경우에는 스티치 픽스라는 회사, 고객 맞춤형 제품 제안을 갖다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생성형 AI는 고객 스타일이나 취향이나 과거 구매 기록 분석을 해서 추천 알고리즘하고 생성 콘텐츠 사용해서 맞춤형 스타일 박스를 구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로는 상당히 많은 고객들을 갖다가 수백만 명을 고객들을 갖다가 확보를 갖다 했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통합 플랫폼에는 타사 플랫폼, 대표적인 게 아마존, 앱스토어, 사스, 마켓플레이스에다 올려서 하는 거고요. 당연히 장점은 넓은 범위로 빨리 확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수수료가 되게 있어요. 여러분, 그 앱 마켓에도 올라가는 수수료 아마 다들 알고 있을 텐데, 난 처음에 들었을 때 농담인 줄 알았어. 네. 그래서 이게 엄청 비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매번 바뀌긴 하지만,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수수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뭐 레플리카 같은 경우 개인 대화 파트너 앱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iOS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다 올려놓고 전 세계 사용자들이 찾아갈 수 있게, 그래서 1000만 건 이상 팔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좋고, 또 하나는 이제 API 기반의 라이센스 판매하는 거. 이거의 좋은 점은 다양한 기업들하고 파트너십을 갖다 맺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데 우리 내부에 큰 영업 조직을 운영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작은 규모로 스타트를 해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API 기반의 라이선스 받는데, 여기에 제일 큰 한계점은 우리 API의 성능과 안정성이 항상 평가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만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API의 성능을 갖다 높이는 작업들을 갖다가 계속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런 기술 지원이나 그 서포팅 인력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API를 가지고 직접 상품으로 만들어서, 최종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겠다 그랬을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본인이 API를 있는데 데이터를 안 주려고 해요, 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엔진을 갖다가 뭐 계약에 의해서건 아니면 시스템에 의해서건 우리가 그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공유를 안 해요. 우리만 해도 API를 갖다가 많이 사용하는데, 다른 회사 API를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데이터를 그쪽에다가 공유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 API 제공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도 언젠가 우리 클라이언트가 자체 기술로 이 API를 갖다가 만들어서 스스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고, API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쟤네들이 우리의 너무 인터널한 데이터를 갖다가 다 가져가고 있다, 이런 위험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쌍방이 그래서 위험한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비즈니스 딜을 할 때에는 그런 위험한 포인트들을 갖다가 다 리스트업을 해서 계약서에다 써요. 계약서에다 쓰고 사인을 해서 보통 그 계약 체결하는 데만 해도 몇 달씩 걸려요. 물론 이제 표준 계약서가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계약이 되는 경우는 몇 달씩은 걸리지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두 달은 걸려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걸린다. 오픈 AI, GPT API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죠. 생성형 AI의 퍼스펙티브에서 봤었을 때. 그리고 이제 기업 맞춤형 솔루션 제공하는 거, 이건 이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라고 그래서 특정 조직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거기에 특화된 형태로 아예 시스템체로 만들어서 턴키로 제공하는 케이스이고요. 이건 이제 초기 개발 비용하고 인력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그 점이 굉장히 큰 단점이어서 어도비처럼 큰 회사들은 이런 거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 그 큰 바이어들 예상으로 해서 이런 거, 예를 들자면 뭐 이 대형 광고 회사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파이어플라이를 갖다 사용을 합니다.
거기까지가 그 지불 경로인데 이제 이 지불 경로하고 우리 지불 방법이 결정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예상 수익을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구체적인 숫자. 그러니까 비록 여러 가지 어썸션이 들어가긴 하지만 왜 그런 형태로 경로를 갖다 잡았고 왜 그런 형태의 지불 방식을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그 저스티피케이션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가격을 왜 그렇게 그런 조건으로 책정했는지에 대한 저스티피케이션이 있어요. 그거는 꼭 AI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비즈니스에서 똑같이 진행해요. 우리가 제안서 넣을 때도 꼭 그렇게 써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갖다 하고요. 이 실제 예상 수익 그 측면에서의 생성형 AI 때 특히 고민해야 될 점이 뭔지 그리고 검증 그리고 지속 가능성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예상 수익 같은 경우에는 그 유닛별로 아까 지불 방법과 지불 경로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프라이싱하고 조건들을 갖다가 적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매주 해요. 지금도 우리 가격이 지금 적절한 어저께도 했어요. 어저께도 마음책에 대해서 이 현재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워킹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들 했었을 때 현재의 가격이 적정하냐 하는 걸 갖다가 경쟁사 제품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제공해주는 밸류로 봤었을 때 현재의 가격이 적정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을 갖다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픽셔널이에요. 실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라고 생각하지는 말고 그냥 구체적인 사례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유닛당 가격하고 거래 조건에 대해서 구체화하죠. 구체화해서 이 내용별로 해가지고 수익을 갖다 산출을 합니다. AI 측면에서는 이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고객이 생각하고 있는 프라이싱하고 제조자 또는 사업자가 생각하고 있는 프라이싱 사이의 갭이 굉장히 커요. 그 갭이 제일 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는 AI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성형 AI는 지난번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에 보이는 차이가 있어서 그나마 좀 낫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비용을 내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AI 서비스의 이런 갭이 크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술이 발전이 계속 발전을 하니까 이 고객 세그멘트도 계속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실제로 어떤 니즈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6개월에 한 번씩 우리 회사는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혹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6개월에 한 번씩 모니터링하면서 경쟁자 분석하고 지불 경로하고 지불 방식을 다시 점검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실제로 이제 생성형 AI를 하게 되면 맞춤형으로 제공해 줄 수 있고 고객 세그멘트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가격도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익률을 예측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 그게 문제점이고요. 캔바 같은 경우에 이 구독 기반의 가격 전략을 플랜을 갖다가 도출을 했고 그래서 프리미엄 사용자 비율을 갖다가 증가시키는 쪽으로 해가지고 사용자 확보 해가지고 진행을 갖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예상 수익 같은 걸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은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에비던스를 쌓는 거. 그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선결 조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AI의 성능에 대한 선별을 갖다 할 수 있을까, 입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대표적인 품질하고 신뢰성 확보한 데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 같은 경우, 오픈 AI 같은 경우에 이제 소위 말하는 QA라고 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해요. 지속적으로 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에 그 통합됐잖아요. 통합되면서 가질 수 있는 이런 그 구독 수익 창출 기회가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형 AI 통해 가지고 디지털 치료제 만드는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데,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빨간색으로 여기 쳐놨는데 모델 투명성. 그러니까 이걸 어떤 레코멘데이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프라이싱을 얼마를 했다. 그러면 왜 이런 레코멘데이션을 했고, 왜 이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인지에 대한 설명을 갖다 제공해 줘야 돼요. 근데 이게 AI 모델을 여러분 알다시피 블랙박스 모델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이해 가능한 설명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갖다 진행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제공해 줄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이제 제일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 무봇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이거는 스탠포드 정신과 교수들이 창업한 회사고요. 정신건강 디지털 치료제 측면에서 이제 월드탑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에비던스를 만들어냈어요. 지금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 통해서 실제로 이걸 프랙티스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컨빈싱하게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속 가능성 측면을 꼭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나서 그 서비스가 하루 말거가 아니잖아요. 계속 해가지고 서비스를 갖다 팔아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마켓에서의 우리 제품에 대한 피드백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이게 되게 기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잘 못해요, 현업에서. 너무 바쁘니까. 일단 제품을 만들어서 내보내기에 바쁘지, 그리고 이제 처음 나갔을 때 사용자 피드백 받는 걸 하지, 나중에는 이제 관성화되면 그런 걸 안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 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하고 그걸 평가하는 거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제일 잘하는 데 중에 하나가 딥마인드 같은 경우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서 알파폴드처럼 단백질 구조 만드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 주도를 갖다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생성형 AI 기반의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구독 모델의 접근성, 그 다음에 이 처방 모델의 전문성, 이러한 것들이 다 중합돼서 나타나는 거다라는 걸 갖다가 좀 확실하게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런 생성형 AI 기반의 수익 경로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경로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경로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있는 그런 비즈니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게 맞춤형 서비스인데,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로 수익 창출이나 품질 개선이 된다라는 걸 갖다가 분명히 입증할 수 있는 그런 퀄리티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라는 게 AI 비즈니스 측면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고민해야 될 파트가 아닙니다.